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앞에서 우리 앞 영상에서 가벼운 이론 정리와 함께 어떤 뭐 비용은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업무 무관 자산이더라도 뭐 미래 송금으로 인정될 거기 때문에 송금물세 유보를 한다. 뭐 보유 단계의 세금인 뭐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등은 업무 무관 자산에 관한 거는 송금불산이 기타사 유출한다. 왜? 영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자,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다 했고 우리가 요 앞에 180페이지 잠깐만 180페이지 마지막에 업무 무관 자산의 여러 단계의 그 여러 개의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죠? 다 했고 마지막 여기 18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업무 무관 자산 관련해서 지급 이자가 있다면은 요것도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 유출을 한다라고 정리했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숫자화돼서 나오는지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181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181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 법인이 상대방한테 지급한 이자. 쉽게 말해서 회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 내가 누구한테 뭐 돈을 빌렸다. 그 이자를 얼마 줬다. 이렇게 이자를 줬다라고 표현하잖아. 지급 이자. 이자 비용으로서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한 거 그게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지급 이자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내가 예를 들면 사채를 썼다. 그 사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뭐 명동에 있는 뭐 그런 이상한 그런 거 말고 그 돈이 이제 뭐 일수놀이하고 이런 데 말고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돈을 자금을 발에 그 끌어다가 필요해서 조달해서 쓰고 그거에 대한 뭐 이자를 갚았다 그런 건 다 당연히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하고요.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보통의 지급 이자들은 내가 지급한 상대방한테 지급한 이자. 여러분 이 용어를 그 공부하실 때 용어의 그 기본적인 그게 다 들어 있으니까 개념이 들어 있으니까 그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지급한 이자 금액을 말하는 거야. 그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거는 회사 뭐 운영하는데 업무 보는데 필요한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니까 송금으로 본다는 게 기본인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큰 카테고리예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큰 카테고리인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순위, 뭐 2순위, 3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순위에 들어가는 게 이거야. 업무 무관한 자산에 관한 지급이자는 송금불산입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순위 같은 걸 잠깐 제가 어디 정리를 해뒀을 텐데 자, 뭐 183페이지 뭐 간단하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1, 2, 3, 4순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1, 2순위는 여러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불분명 혹은 비실명의 채권 증권의 이자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채권자가 내가 지급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혹은 비실명이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막 이자를 받아간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1번, 2번은 묶어서 생각하면 돼. 묶어서 1번, 2번은 묶어서 가자라는 거야. 뭐? 뭔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 투명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지가 않고 그 사람이 실명, 비실명이래. 비실명.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뭐야 세금을 추적하거나 이런 게 되게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했더라도 그걸 주는 거예요. 페널티로서 주는 거예요. 세법이. 3순위는 건설 자금 이자인데 여러분 건설 자금 이자를 송금 불산입하는 거는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요런 거 불분명, 뭐 비실명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4순위 업무 무관 자산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제재야 제재. 제재의 차원이라고. 제재의 차원에서 그 세법이 부여하는 페널티라고. 근데 3순위 건설 자금 이자는 어떻게? 우리 여러분 그 회계 실무할 때는 뭐 이 파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특정 차입금, 뭐 일반 차입금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 비용 자본화라고 하는데 금융 비용 그러니까 돈 빌리면서 나간 그 이자 비용 말하는 거예요.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산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거야. 그 부동산 우리가 그 하도급 받아서 한다고 해봐요. 그때 돈이 우리 모자라서 은행에서 빌렸대요. 자, 은행에서 빌렸으면은 이 건설을 위해서 돈을 빌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짓는 동안 돈이 나간 거를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뭐 그때그때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쌓아두자라는 거야. 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쌓아두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원가에서 제공품처럼 이 건설 기간이 기니까 몇 달,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계정처럼 이렇게 띄워두고 그게 만약에 완성됐다 건축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산으로 보내자. 자산으로 가면 어떻게 돼? 차후로 뭐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보통 비용은 되겠죠. 그런 취지야 이거는. 제재를 위한 게 아니고 건설 자금. 이게 그겁니다. 우리 건축하기 위해서 방금 말한 사례를 떠올리시면 돼요. 단연간에 어떤 공사를 해야 돼. 그때 돈이 필요해서 거액을 빌렸대요. 근데 그때 그걸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어차피 아직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기간 동안 건설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산에 얹어 놓으라는 거야. 자산에 업하라는 거예요. 자산에 더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송금불산이 뭐 유보. 요거 이따가 한번 보실 거고. 자, 여러분 다시 181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주인공이 사순이잖아요. 그죠? 업무 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여기까지 이게 주인공이긴 한데 이 주인공을 만나려면은 앞 단계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거쳐와야 돼요. 1, 2, 3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4순위에서 업무 무관 자산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할 거거든. 그러니까 1, 2, 3순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일단 1, 2, 3순위에 대한 취지는 아까 말했죠. 채권자 불분명이나 뭐 비실명은 뭐다? 우리가 금융에 관해서는 투명해야 되고 그게 그래야지 세법적으로 처리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 돈을 이제 이자 지급했다면은 제대로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그런 페널티다. 건설 자금 이자는 당장 비용화하지 말고 자산에 얹어놨다가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라 이런 거니까 제재가 아닌 거고 마지막에 업무 무관자산 지급이자 이거를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업무 무관자산. 자 여러분 여기도 다 예제를 이렇게 들어놨는데 요 밑에 표를 하나 그려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BS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 자산에 아까 우리 업무 무관 자산의 대표적인 거 이게 업무 무관 자산이래요. 뭐 있었죠 여러분? 업무 무관 자산의 대표적인 게 100원이 있었대. 100원 하니까 감이 안 오시나요? 실감이 안 나나?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뭐 이게 아까 전에 대표자가 타고 놀려는 뭐 고급 요트가 100억이나 뭐 하는 게 있겠죠? 아니면 엄청난 유람선 막 이런 거 호화 유람선 막 이런 거 업무하고 상관없는데 막 대주주하고 놀려고 막 이런 거 샀대. 자 이런 게 100억짜리가 있다고 해요. 자 대변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우리 대변에는 여기는 이게 부채죠? 부채고 당연히 밑에는 자본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본이 있고 여기는 부채가 뭐 500억이 있다고 해요. 부채가 500억.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 거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자 매년 10%를 줘야 된대요.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우리가 약속을 매년 10%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봐요.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나오죠. 근데 왜 갑자기 여러분 지금 이 파트 제가 지금 뭐였죠? 이름 뭐였어? 이 파트의 이름. 업무 무관 자산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죠. 다시 여기 업무 무관 자산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지. 이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산인데 무슨 지급이자가 있을 수 있어? 타당한 질문입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자를 줄 일이 있을 리가 없죠. 맞잖아. 그죠? 그 자산에 관해서만 생각하자면 그 자산은 비용이 뭐가 나올 수 있죠? 뭐 보통 감가상각비가 나올 거고 뭐 다양한 비용이 있을 수 있겠지. 우리 유형자산에서 봤던 거. 뭐 정부 보조금이 매년 이제 뭐 이연되면서 그게 뭐 수익으로 실현되거나 부채가 실현되거나 관련한 수익 비용이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취득 복구 의무가 있는 뭐 그러한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유형자산하고 별개로 그죠? 복구 충당 부채가 대변에 잡힐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매년 지나가면서 복구 충당 부채에 관해서 이자 비용이 계속 쌓이겠지. 현재 가치화 되니까. 하지만 어때? 이 유형자산 자체에서는 이자 비용이 나올 리가 없잖아. 감가상각비만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요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야. 아니 왜 자산인데 지급이자가 무슨 소리지? 라는 취지를 알아보자고요. 취지를 알면은 공부하기 더 편합니다. 식을 도출해내기 쉬워요. 자 다시 밑으로.
자, 회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차변에 뭐다? 자산,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을 100억 주고 샀대. 근데 대변에 뭐? 부채, 갚아야 될 돈이 500억이 있대요. 매년 10%씩 이자가 나간대. 그러니까 얼마겠죠? 뭐 매년 50억 이자비가 나온다. 그리고 회사는 이거를 50억이라고 지급하고 당연히 IS에 이자 비용입니다. 50억이에요. 뭐 이렇게 해놨겠지? 비용이에요라고. 이것만 보면 여러분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없죠.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래 500억짜리 부채고 이자율이 10%니까 매년 50억씩 이자 비용을 계산했구나. 문제가 없어. 근데 세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은 야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대변에 갚아야 될 돈이 500억이나 있는데 너 뭐 돈도 없는 놈이 업무 무관한 대표 타고는 요트를 100억이나 주고 샀냐? 제재해야겠다. 이래서 여러분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예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여러분 지급이자 총액이 얼마죠? 회사가 지급한 이자 얼마죠? 50억이잖아. 근데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장난치냐? 네가 이렇게 50억이나 비용으로 네가 현금 나간 건 맞아. 하지만 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냐라는 거야. 부채 500억 있는데 100억이나 돈을 주고 이런 쓸데없는 걸 샀냐? 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 살 돈 있다면은 이 100억으로 뭐 부채나 갚지. 부채나 좀 갚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샀냐라는 거야. 그래서 제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어떤 요인이 되겠어요? 업무 무관한 자산을 가능하면 사지 않게 하려는 요인도 된다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어떤 압박, 현 상황에 대한 제재가 되면서도 타 법인이나 이 법인의 미래 의사결정을 할 때 업무 무관 자산을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좋겠죠, 당연히. 뭐 대표이사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법인한테든 좋잖아.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자 계속 말하면은 자 1년에 50억 너 지금 이자 비용이라고 돈을 들어갔니? 나 이거 다 인정 못 해줘. 내가 못 해주는 비율. 내가 그거 뭐지? 이자로 세법상 이자로 인정 못하는 비율 알려줄까? 너 부채 500억 있었지? 맞지? 맞다고 하겠죠. 끄덕이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너 업무 뭐 잠깐만요. 업무 무관 자산에 돈 들어간 거 있잖아. 100억이죠, 이거. 100억. 이 비율만큼은 나는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여러분? 이게 금액이 5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10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송금불산입 10억 이거 기타 사유출입니다. 영영 인정 안 해주거든. 이 금액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영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이 10억만큼은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그러니까 업무 무관자산 지급이자 10억 기타 사유출 이렇게 적는 거라고. 여러분 취지를 아시겠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요 식은 되게 심플하게 적었지만 요대로 푸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이제 조정해서 뭐 적수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따가 지금부터 예제를 볼 건데 예제를 보시면서 볼 때 큰 흐름은 그냥 이거야. 50억 곱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급한 이자에다가 비율만큼 어떤 비율만큼 총 부채 있죠. 대변에 내가 마음의 짐을 갖고 있잖아. 회사가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이만큼이 짐인데 그 중에서 엉뚱한 데 쓴 만큼 그 비율만큼은 뭐로 인정 안 한다? 이자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제도가. 그죠? 조금 조정할 거면은 마침 요 위에 답이 있는데 조정할 거라면은 뭐다? 아까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은 여기서 제가 다른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비실명 뭐 채권증권의 이자라던가 뭐 다른 것들 건설자금 이자 다양한 것들이 없다고 해. 앞순위 지금 이거는 4순위라고 했죠. 4순위 체크가 1부터 3순위에 대한 지급 이자를 부인할 게 있다면 다 부인하고 남은 게 50억인 경우였던 거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각 순위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할 때 앞 순위에서 부인된 게 있다면 그거는 빼고 남아 있는 그 순위에서 시점에 그 순위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남아 있는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차입금도 마찬가지고 지급 이자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숫자로 보실게요. 숫자로 보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 취지만 봐. 아, 저런 제도의 취지가 저렇구나 라고 하고 따라와 보세요.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지급이자 당연히 여러분 이자 비용을 말하는 거죠. IS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지급이자 돈을 줬으니까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용 처리했다. 자, 뭐 이자율 있고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 지급이자를 보세요. 우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850만 원인데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래. 이게 이제 뭐 돈놀이 하는 뭐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빌렸나 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줬대. 자, 그렇게 하고 나는 850만 원 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게 뭐다? 1순위죠. 채권자 불분명 1순위, 뭐 비신명 채권 증권의 이자는 2순위. 요거 같은 세트라고 봤죠. 처리하는 게 완벽하게 똑같아요. 송금불살이 850만 원 그리고 여러분 상여로 처분하는데 여러분 왜 상여로 처분하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이렇게 보통은 여러분 투명하게 해서 너 이거한테 누구한테 이자 지급했는지 하고 원천징수도 하고 그거 다 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지 세법상 체계상.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지운다는 거예요? 대표자 상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 상여라고만 적는 겁니다. 소득 처분할 때는 소득 처분에 대표자 상여라고 5자 다 적는 게 아니야. 그냥 상여라고만 적고 따로 그 상여의 목록은 따로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누구한테 상여 처분했는지는 됐죠? 그러니까 송금불사님 상여인데 그 상여는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리는 거라고. 이런 거래 하지 말라는 거야. 가능하면. 이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를 쓰고 이자를 지급했다면은 그거는 어때요? 그 이자 비용 인정 못 받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데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피치 못하면 써야겠지만 지급이자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자,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요것도 이따가 뭐 아마 문제가 나올 건데 한 가지 더 지금 말해둘게요. 850만 원이 지급 총액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 뒤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850 중에서 뭐 이자 원천징수 세율 있죠? 원천징수 세율 얘 대충 할게요. 러프한 금액으로 그래서 100만 원을 원천징수를 했대. 그래서 나라에 납부를 했대. 이거 if입니다. if. 이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내가 총액으로 얘한테 줄 돈이 850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떼서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냈대요. 750만 원은 얘가 가져가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원천징수한 100만 원은 얘도 당연히 송금불산입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야. 750만 원만 상여로 처분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예요. 원천징수 못했겠죠 보통은. 이게 얘가 자기가 누군지 원천징수해서 내려면은 보통 이제 그 소득의 귀속자라던가 이런 걸 다 적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했을 거 아니야. 모르든 뭐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든, 그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뭐래? 그래도 원천징수는 해서 얘가 냈다는 거야. 그 갸륵하다는 거지, 얘의 노력이.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 납부까지 됐다면은 노력했다.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고 나올 거예요. 일부 금액이.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야.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자가 그 다 덮어 써야 되잖아. 대표자가 또 자기 소득세로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더해서 내야 되잖아. 과표가 늘어나니까. 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야. 법인이 원천징수는 했다면은 고생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인데 그걸 원천징수까지 하다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 여러분 단 고생했다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둘 다 송금불산입인데 뭐 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지급 원천징수 빼고 지급한 부분은 상여로 여전히 상여야. 근데 원천징수한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대표자한테 추가적인 책임은 묻지 않을게라고 해요. 이거 이따가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구별해서 다 해주세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원천징수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850만 원 전액을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짜리 차입금을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차입금 적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적수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죠. 요거는 1년 동안
매일매일의 잔액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365일 동안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65가 1억이 있었대. 1억이 잔액 변동이 없이 1월 1일부터 365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끝까지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곱하기 365일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는 1억이었다가 뭐 하반기에는 뭐 2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잔액 적수를 그 차입금 적수를 곱할 때는 일수를 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었는지 매일매일의 잔액 있죠. 아까 1월 1일부터 365일까지라고 계속 동일한 금액이었다고 하면 매일매일의 잔액이 1억인 거잖아. 그게 365일이 있었으니까 차입금 적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5억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간을 그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기간을 우리가 요 적수라는 걸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뭐 보통 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적수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서 100원이다. 그리고 이자율이 12%다. 요거를 여러분 뭐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365분에 뭐 하반기라서 해서 18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181일이라고. 자, 회계는 이렇게 처리하죠. 그냥 단일한 차입금 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 곱하기 365분의 1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세법에서는 똑같은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금액 있죠. 100원에다가 며칠 동안 있었는지 181일 있었다. 요걸 곱해. 그러면 얼마가 돼요? 18,100원이 되죠. 이거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적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회계하고 똑같아. 그냥 18,100원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곱하기 12% 거기다가 곱하기 뭐? 365분의 1 하는 거예요. 그게 세법에서 이자 비용을 뽑아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잖아. 그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근데 세법에서는 적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이 부분을 갖고 오는 거야. 연간 잔액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서 뭐 그걸 복잡한 개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적수가 저런 거 쌓여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쌓여 있다. 그 쌓을 적 알죠? 자, 적수입니다. 적수가 없다 할 때 적수 아닙니다. 적이 없어 나는 완전 무적이야 이럴 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적수는 쌓여 있는 매일매일 쌓여 있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자, 그런 식으로 됐고 여기 비고 읽어볼까요? 이 1,600만 원 지급 이자라고 해서 이자 비용 1,600만 원인데 그 안에는 사할차 상가액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뭐 따로 정리를 이제 이자 그 관련해서 자세한 이론 정리는 아직 없는데 지급 이자에 포함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거. 여러분 우리 사채 공부했죠? 회계할 때. 안 했다는 표정 짓지 말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처음에 생기잖아. 그게 현재 가치와 미래 장부 금액 우리 그 취득가액 원액 그 총액 만기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를 우리가 사할차라고 부르죠. 그리고 매년 이자 비용 화되면서 장부 금액, 사채 원본 장부 금액이 커지면서 사할차는 작아져가죠. 그러면서 어때? 사채 원본 장부 금액은 만기 금액을 향해서 쭉 이렇게 가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장부 금액 라인이. 자, 그 상가액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에서 이자 비용, 사채의 이자 비용은 두 개로 나눠지죠. 어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은 어떻게? 표시이자 지급한 거. 그리고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적죠. 원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크게 차변 잔액으로 남아 있죠. 근데 오른쪽에 적히는 건 뭐라고? 오른쪽에 적히니까 사라져가는 거잖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 차변 잔액이 대변에 조금씩 적히면서 차변 잔액이 점점 작아져가죠. 작아진 만큼을 상각됐다고 하고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차변의 이자 비용 100. 예를 들면 대변의 표시이자 85. 그러면 또 대변에 남아있는 15는 뭐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적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1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현금 지급액도 이자 비용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도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세법도 그대로 봅니다.
현금 그 시간이 흐름에 따른 사채 원본 장부 금액 그 증가분을 4할차 상각액이라고 하고 그것도 세법에서도 지급 이자에 포함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고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그 세무조정하면 안 돼요. 800만 원 정상적으로 1,6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15% 1,800만 원 뭐예요? 15%짜리는 1,800만 원인데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야.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요거 3순위잖아. 뭐?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내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대요. 그래서 이 공장은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그 이자 비용을 뭐 매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그 돈을 바로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비용이 생기니까 그 아직까지 제대로 공장이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 공장이 완성되면은 차곡차곡 뭐 감가상각으로 만들 거니까 건물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자산을 넣어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라. 이게 회계의 그 파트에 있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도 그래 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공장 신축한 차입금 이자라면은 뭐다? 자, 송금불산입 해주는데 밑에 하나 더. 단기말 현재 공장 신축을 아직 뚝딱뚝딱 하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차입금을 빌려왔어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금을 빌려왔대. 예를 들면 여기는 얼마죠? 438억이죠. 잔액 그 적수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왔대. 그런데 이 100억 중에 올해 70억이 들어가고 내년 3월쯤에 30억이 들어갈 것 같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10월 1일에 빌렸대. 그럼 70억은 지금 넣어야 돼요. 지급해야 돼. 근데 나머지 30억은 어차피 이 그 공장 건축에 쓸 거니까 은행에서 동시에 승인을 받고 우리가 빌려온 거야. 근데 이 30억은 6개월 동안 비어. 안 써도 돼. 붕 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뭐 다른 은행이든 어디에다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래 차입금을 100억을 빌렸는데 30억이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금을 했대요. 언제든 찾을 수 있잖아. 내 예금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수입이자가 500만 원이 플러스죠. 이거는. 수입이자가 생겼대. 이자 수익이 생긴 거야. 6개월 동안. 자, 그 경우에는 어때? 전체에 대한 이자 비용 1,800만 원 중에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간 돈 이자 비용은 얼마라고 봐야 돼? 이 500만 원은 빼야겠지. 이익이 났잖아. 그만큼 빼고 이 공장 건축한다고 올해 들어간 이자 비용은 1,300만 원으로 봐야겠죠? 맞죠? 수익 난 부분은 빼줘야지. 자산, 금융비용 자본화할 대상에서 뺍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표현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자본화, 즉 유보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죠. 자산화 할 때 어떻게 돼? 송금불산이 우리 자산화하는 거 많이 배웠어. 1,300만 원. 예를 들면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로 지금 돼 있죠.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회계에서. 하지만 세법상 기준으로 이게 되는 거야. 어떻게? 송금불산의 1,300만 원을 유보로. 자산에 없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만듭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유보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됐죠? 세무조정 2개 했습니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한 우리 세무조정. 1순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850만 원 상여. 그리고 2순위는 없었고 3순위 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뭐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1,300만 원 유보. 자, 여기까지 하세요. 세무조정 2개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만났다. 업무 무관자산을 만났어. 요트. 대표이사가 타고 나는 요트요. 타고 노는 요트요. 요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가 꽤 큰 이제 공부할 게 많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집중력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처음에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런 애들은 요 크게 4개 주제들은 조금 이제 깊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합니다. 공부 시간도 요하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4순위를 합니다.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할 건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자, 보세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 무관자산 가액이래. 취득가액 2천만 원.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 2천만 원인데 우리가 요트를 갖고 있다고 했지?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요트는 또 딴 사람한테 샀대. 딴 특수관계자한테 샀다고 해봐.
대주주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대. 완전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죠 지금. 대주주가 요트 되게 몇십억짜리 이런 거 있었대요. 근데 대표이사랑 이제 막 맨날 논다고 해봐요. 막 술 마시면서 야 요트 이번에 나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좀 네가 가져가서 좀 이제 뭐 니 좀 너 좀 써. 이거 뭐 그 대 법인에서 이거 여기 그 산 다음에 네가 그 갖고 놀아라라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했대. 근데 또 그거를 취득했는데 그것도 업무 무관 자산이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뭐 업무 유관인 거를 만약에 취득했다고 해도 업무하고 관련 있는 걸 샀다라고 해도 여러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뭐 하죠 우리? 다시 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자산을 비싸게 샀다면 시가보다 그 비싸게 산 만큼을 뭐를 적용해요? 그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시가까지 자산을 깎아내죠. 송금산입 땡땡 얼마 마이너스 유보해서 자산을 깎아내고 뭐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해서 방금처럼 대주주로부터 비싸게 샀다면은 그 비싸게 산 만큼을 배당으로 처리해서 이놈 대주주 너 배당 소득세 더 내. 요렇게 했잖아. 요거 많이 했죠 지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자 그런 경우에다가 지금 더 추가되는 거야. 그렇게 산 게 알고 보니까 뭐래? 이 회사에 필요도 없는 요트였다는 거지.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 경우 1번 그 사례는 취득가액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거 그건 없나? 시가가 왜 안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인데 취득가액 2천만 원에 샀다면은 1,000만 원만큼을 깎아내야 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송금산입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고 입금산입 1,000만 원 대주주야 배당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별도 언급이 없죠. 지금 여기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게 시가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암묵적으로는 뭐 취득가하고 시가하고 똑같다고 봐도 상관없고 이 문제는 그죠? 따로 별 언급이 없잖아 지금. 그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if라고 해봐요. 만약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 풀 때는 지금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취득이었다고 해봐. 원래 이 시가가 1,000만 원짜리였다고 해봐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1,000만 원은 좀 헷갈리겠다.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시가가 1,200만 원짜리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잖아. 요 자산 어떻게 송금산입 여기 800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감액시키죠. 감액시키고 엔드로 입금산입 800만 원 아까 대주주한테 사왔다 그럼 배당 요렇게 한다고. 됐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 요트 금액을 우리가 얼마로 만든 거죠? 세법상 금액을 1,200만 원으로 만든 거죠. 송금산입 8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했어. 그러면은 세법상 요 하고 나서 세법상 이제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바뀐 거잖아. 세법상 이 요트의 취득가액은 1,200만 원으로 바뀐 거죠. 동의하십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지만 요렇게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렇더라도 여러분 뭐다? 지금 여기 지금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 1,200만 원을 적는 게 아니고 이따가 지금이자 송금불산입 할 때는 뭐 비싸게 산 그 2천만 원 그 금액 있죠. 그걸 그대로 적어요.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따가 할 건데 여기 업무 무관자산 가액이라고 해서 요 분자에 적을 거 아니야 이따가. 그 말입니다. 업무 무관한 자산 금액만큼 제재를 받을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업무 무관한 자산 이 빨간색 박스 이 크기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커지죠.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맞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방금 사례에서는 여기 1,200을 넣는 게 아니고 방금 사례로 맞으면 2,000을 다 넣는단 말이야. 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 당연히 제재를 위한 거죠. 업무 무관 자산 왜 샀냐 이 말이야.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산을 하고 있잖아. 그 제재로서. 그러니까 그 제재를 하는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도 그 구성 요소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 산식에서의 분자 부분, 산식에서의 분자 부분을 계산할 때 네가 만약에 이 업무 무관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취득했다 했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입금 산입 뭐 배당이나 상여 이런 걸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법상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됐죠? 1,200만 원으로 바뀌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가 없다면 여기 1,200을 넣는 게 정말 순수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너 이거 고가 취득했냐?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행위냐? 그러면은 방금 깎여나간 800만 원도 이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규정에 세법령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싸게 샀다면 여기는 만약에 부당해 계산의 부인에 해당돼서 깎여 나갔더라도 여기에는 깎여 나가기 전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다시 깎여 나간 부분까지 붙여서 적어야 돼요. 그죠? 따라왔죠? 제재를 위한 거예요. 제재를. 분자가 커지면 송금 불산입 때는 이자 부분이 커지는 거잖아. 됐죠? 일단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취득가액이 시가하고 똑같은 경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 원. 혹시 그게 송금산입 부당행위였다고 해도 2천만 원이고 아니어도 2천만 원이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취득가액. 고가 취득했다면 그 금액 그대로 지금 제재할 거거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됐죠? 그리고 밑에 영업부 직원. 뭐 집에 주주는 아니래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래. 주주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원. 임원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 5천만 원.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게 나왔어. 우리가 정리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들 중에 이제 엄청 중요한 거. 거기 다 중요한데 요거 뭐?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대여해준 회사가 내가 우리 회사의 직원한테 대여해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준 거는 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대표이사가 타고 노는 요트하고 다른 거야. 좋은 취지잖아. 그죠? 그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 빌려준 거야. 지급이나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니까 요거는 5천만 원은 업무 보완 가지급금이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야. 자, 여러분 정리 근데 확실하게 해두자고 했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여액은 업무 무관한 거예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한테 주는 특례야. 중소기업아, 너희 그래 자금사 정도 여의치 않을 텐데 훌륭하다. 직원한테 그렇게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까지 빌려줬니? 훌륭하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빌려줬다고 안 훌륭한 건 아니지만 세법은 뭐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요거 한번 눈으로 보고 올게요. 여러분 181페이지예요. 돌아올 수 있겠죠? 181. 이따 말해주세요. 빨리 잘 찾았네요. 여러분 153페이지와 법인세 문제 2번 앞에도 똑같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소기업한테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다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혜입니다. 특혜. 자, 접대비 기본 한도가 크게 3,600으로 봐준다. 기본 한도를. 손익귀손 시기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 할부 판매나 단기 건설 시에 우리 손익귀손 시기에 대한 특례가 있었다. 요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꼭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3번 이제 나왔잖아. 이거잖아, 이거. 방금 보고 온 거. 181페이지에서 보고 온 거. 회사가 직원한테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여금을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그냥 대여금이에요. 빌려준 돈이라는 뜻. 자, 회사라 함은 여기 중소기업 특례 카테고리니까 중소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만 이런 겁니다. 뭐 4번은 2월 결손 공제한도 확도 요거는 설명 여기도 충분히 드렸고 뭐 3번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됐죠? 다시 181페이지로 갑시다. 기억했네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중요한 또 멘트인데 여러분 보세요. 단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 조정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밑에 사례를 보세요. 말로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다음 그 적출사항 5번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급금 할 때 또 거긴 자세하게 공부할 거야. 가지급금도 엄청 중요한 주제거든. 그게 빌려준 돈, 대여금.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업무 무관 자산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항상 떠올리는 거 뭐 대표이사가 타고 놀려고 사둔 거 요트 업무 무관한 자산이고 회사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빌려준 돈 그게 뭐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한테 돈을 회사가 빌려준 거야. 명목은 형식적으로는 빌려준 거지만 예를 들면 뭐 받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이따가 다 정리할 겁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고 무관하게 그냥 사적으로 회사가 뭐 대표이사가 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그냥 회사에 있는 돈을 빌려갔대요. 그죠? 하지만 뭐 일단은 자산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놨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이자도 받고 만기에 차용증 쓴 대로 만기에 잘 그 원금 회수하고 뭐 이러면은 뭐 그거 자체로는 딱히 뭔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다? 세법적으로 보자면은 요건 제재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뭐 생각해봐. 이 부채 500억이 있어. 근데 이 100억이 요트 아니야? 이제 이번에는 대표이사한테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럼 똑같아. 여기 장난하냐? 세법이 말한 거. 너희 장난하냐? 너희 회사 부채 500억이나 있으면서 빚이 500억이나 있으면서 여윳돈이 있으면 이 빚이나 갚지. 그걸 무슨 대표이사한테 빌려주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이니까. 대여금이라는 자산, 즉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긴 한데 업무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표현과 대여금이라는 표현은 세법적으로는 똑같아요. 말했죠? 자산이다. 돈을 나중에 받으려고 한다. 그 자산이야. 방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제재. 뭐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임. 야, 그렇게 대표이사한테 머릿속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대표이사한테 빌려줄 돈 100억이 있으면 부채 500억 중에 100억 갚지 이놈아 라고 세법이 1차 제재를 가하는 거야. 지급이자 송금불산임.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중에서 일부를 부인하겠다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1차 제재고 2차 제재는 말씀드렸지만 다음 적출사항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가지급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은 한 가지 더 체크해봐요, 여러분. 그 세법이 체크해 본다고요. 여러분이 체크해 보라는 게 아니고 세법은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봅니다. 야, 너 이 가지급금 대표이사한테 빌려줬어, 오케이. 그럼 이자는 제대로 받고 있니? 라는 거야. 이게 바로 업무무관 자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 100억을 빌려줬잖아 지금. 근데 이 대표이사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 100억을 업무하고 관련해서 뭐 다른데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업무 관련해서 돈을 빌려준다면은 7%를 받는데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이런 걸 해보면은 7%를 우리가 받는데요. 시장 이자율로 7%를 받는데 7%를 받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표이사한테 2%밖에 안 받는데 아예 안 받을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빌려준 거죠. 싸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시장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7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표이사니까 2억밖에 안 받았죠. 어떻게 돼? 5억만큼을 회사가 일부러 손실을 본 거죠. 적정이자는 7억인데 7%인데 회사가 대표이사기 때문에 싸게 해줬잖아. 반대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보통 시장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7억의 수익이 났을 거야. 이자 수익이. 근데 대표이사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덜 났죠. 결과적으로 손해죠. 회사의. 회사가 그만큼 손해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겠죠. 부당하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자. 이걸 부인하겠다는 거야. 부당행위니까 부당행위로 계산한 수익을 새로 계산하자. 부당행위의 계산이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말이 헷갈렸어. 부당행위로 계산한 금액을 부인하고 새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말이 헷갈렸어. 여러분 앞으로 가서 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81페이지 돌아올 겁니다.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두 가지 제재를 해. 첫 번째 제재는 우리 지금 본 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지금 푸는 거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제재는 체크해 봐야 돼. 이거는 만약에 7%만큼 받고 있다면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산하지 않아. 정상 이자라고 하는 거를 그만큼 받고 있다면. 그지? 그래서 두 가지 제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잠깐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인정이자는 그냥 생략해라는 거예요. 원래 업무보험 가지급금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까지 계산하는 게 원래 맞는데 밑에 말했죠. 가지급금에 대한 두 가지 제재,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니까 인정이자 중에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만 하세요라고 교수님께서 그래 어려우니까 지급이자는 가지급 인정이자는 뭐 다른 문제에서 독립적으로 또 물어볼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됐죠? 자,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문제 2번에서 본 것 같아요, 우리. 그죠? 접대비고 공부한 추억이 있죠?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거죠? 자, 추억이 방울방울. 자, 어딨니? 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어딨니? 여기 있나? 아니야.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찾아볼게요. 여긴 아니고. 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자, 찾았습니다. 여러분 101페이지 펴세요. 101페이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인원정리죠. 101페이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고 여기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했었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부당이익 계산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회사가 특수관계자하고 짜고 치는 거야. 짜고 쳐서 회사가 일부러 손해를 보게끔 설계를 했어. 어떤 거래를 해가지고 특수관계자하고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도록 거래를 설계하고 그게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거나 뭐 이러면 회사가 손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낼 세금을 적게 내게 되겠지. 그런 거를 세법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계산했니? 그거를 부인하고 다시 하자라는 거예요. 이 제도는 됐죠? 그때 유형을 봤었지.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우리 공부 다 했다. 자신 있다 그죠? 자신 있고 여기에 여러분 절이 대여라고 기억나요? 방금 말한 사례야. 내가 대표이사한테 100억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100억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7% 받아.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1년에 7억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님께 100억을 싸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대 회사가. 그래가지고 2% 혹은 뭐 공짜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2% 쉽게 말해 2%로 예를 들어보자. 아까처럼 2억만 받겠습니다. 이랬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렇게 진행됐대. 그러고 나서 세법이 이걸 검토해봤더니 장난하냐라는 거야. 너희 이거 이 100억 가지고 원래 수익을 냈다면 7억을 냈을 거고 그만큼 세금도 냈을 거고 수익이 났으니까 대주주도 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잖아. 주주들이 좋아했을 텐데 너희 이거 장난하냐? 이거 뭐 그 대표자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니냐? 그죠? 그게 부당의 계산의 부인이야. 그 뒤에 이게 바로 저리대의 대표적인 예가 가지급 인정이자였다라고 했죠. 가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회계상 순수 회계상 표현은 뭐 임시적인 계정 요런 가지급해 뒀다라는 뜻이지만 뭐라고 했죠 제가? 그냥 세법으로는 대여금으로 본다라고 했어. 자산으로 본다고 해서 자산. 세법상 금액은 세법상 용어는 자산이라고 대여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확인했어. 아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뭐의 일종이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일종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했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지금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로 다음에 있어. 아시겠죠? 적출사항 바로 뒤에서 바로 쫓아와. 바로 뒤에 있어. 공부하긴 좋아요. 그래서 다시 181페이지로 갈게요. 확인했습니다. 부당의 계산의 부인이라는 게 저게 이해가 되시죠? 자,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찾아가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지급금 대표이사한테 100억 빌려줬는데 시장 이자율 7%만큼 내가 받고 있대. 시장에서 받는 만큼 받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부당이익 계산 아니죠? 그죠?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 한해서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가지급 인정이자는 우리가 딱 7% 금액 7억 있죠. 그거를 인정이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 무슨 표현이죠? 네가 실제로 이만큼 받았든 안 받았든 나는 받은 걸로 볼 거야. 받은 걸로 인정할 거야. 이걸로 무조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인정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가 뭐 인정이자, 인정 기타 소득 많이 지금 보고 있죠. 올인원 강의에서도 몇 번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죠만 몇 번 한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인정이자. 그러니까 7억을 받고 있다면 인정이자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지. 대표이사한테 시장에 빌려줬을 때 받는 금액만큼 받고 있다면 인정이자만큼 받고 있는 거니까 문제없다.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됐죠? 자, 됐고. 자, 181페이지로. 다만 뭐다? 여기 아까 전에 말했죠. 여기서 제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업무무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만큼 받고 있다면은 부당의 계산의 부인은 적용하지 않죠. 하지만 뭐는 적용해요? 네가 7% 이자를 받고 있든 없든 아까 그건 변하지 않지. 뭐가 변하지 않아요? 야 부채 500억 있는데 그렇게 빌려줬던 100억 있으면 이거부터 갚지. 엄마하고 무관하게 빌려줬던 돈 있으면 이거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뭐 적정이자를 받고 있냐 받지 않고 있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합니다. 이거 됐죠? 자 여러분 이제 빨리 갈게요. 이론 설명 이제 다 드린 것 같아. 그래서 빨리 풀 수 있어요 우리. 1순위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50만원 상여. 그리고 3순위 송금불산이 건설자금이자 1,300만원 플러스 유보 하고 요거 업무 무관자산 이자 요거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위에 문제에서 자 아주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지워도 지저분하네요. 자
여러분 전체 이자가 이게 다 더해서 얼마예요? 3,400, 4,250만 원 맞나요? 제가 지금 방금 눈으로 대충 보고 해가지고 3, 4 맞죠? 4,250이 전체 이자죠. 전체 이자, 전체 이자 비용. 이 중에서 업무 무관 자산을만 생각할게요. 이 4,250이 전체죠. 여기서 뭘 빼야 돼? 1순위에서 부인된 850만 원 빼고 3순위에서 부인된 1,600만 원을 빼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1,800만 원이죠. 당연히 요 세 개 더했다가 요 두 개 뺐으니까 당연하죠. 1,800만 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마지막 4순위 체크할 때는 우리가 요 마지막에 여기 앞에 오는 금액 있죠. 요 앞에. 여기 아까 사례를 들자면 50억 중에서 얼마를 부인하겠다라고 할 때 이 50억 곱셈의 대상이 되는 이 대상 금액 있죠. 이 50억. 요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18억이 아니고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문제상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세 개 중에 앞에 두 개가 부인됐으니까 1,800만 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부인되는 게 뭐 한 이렇게 박스가 한 대여섯 개 있어. 항목이. 근데 부인되는 게 1번, 3번이야. 그럼 총액이 있어. 그럼 나머지를 다 더하고 있지 말고 총액 4,250에서 부인됐던 걸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남아 있는 업무 무관 자산 업무 무관 자산 지급 이자 송금 불산이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 지급 이자가 여기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앞순위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앞순위 금액은 제외하고 여기 맞죠? 여러분 여러분 헷갈렸다. 여러분 헷갈렸네요. 여러분이 괜히 나중에 헷갈리겠다. 지금 보세요. 선순위를 잘못 표현했죠, 제가. 선순위는 뭐다? 이거다. 요게 1순위, 요게 3순위죠. 이게 남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250만 원. 죄송합니다. 4,250만 원에서 선순위 850만 원, 그리고 1순위, 3순위 빼니까 1,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뭐다? 요게 대상되는 앞에 올 금액이에요. 1,600만 원. 여기 있죠. 헷갈렸어요. 1,600만 원. 표현할 때 전체 이자 4,250에서 이렇게 선순위 부인이자를 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다는 건다. 같다는 거예요. 항상 뭐다? 계산할 때 내 4순위잖아, 내가. 앞에 1, 2, 3순위에서 부인된 건 아예 먼저 부인돼서 사라졌으니까 직부인됐다고 생각하면 돼. 좀 다르긴 하지만 앞에서 부인됐으니까 나를 체크할 때는 남아있는 애만 생각하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분모에는 밑에 보자면은 여기 차입금 여기로 하면 파란색 박스 여기는 500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차입금 부분을 가져오면 돼. 지금 여기서도 파란색 요 차입금 적수죠. 그죠? 총 차입금 적수가 있다면 똑같이 선순위 부인됐던 애들은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얼마다? 36,500이죠. 차입금 적수고 선순위 부인된 거에 대한 차입금은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36,500원. 36,500원이니까 뭐다 이거? 365억입니다. 365억. 자, 그리고 위에 뭐가 들어간다? 분자에다가는 여기 업무 무관 자산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 무관 자산을 찾아내야지. 2번에서. 뭐뭐 넣을지를.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건을 샀대요. 2천만 원에 샀었지. 2천만 원에 샀었죠? 이거 넣어야겠죠? 밑에 있는 이 5천만 원은 업무 무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세자금 대여액이잖아. 중소기업이니까 내가. 오케이. 2천만 원만 넣으면 되겠네. 자, 그리고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여러분 여기다가 2천 그냥 갖다 쓰면 안 돼? 뭐 적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적수. 올해 시험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해에 며칠 동안 있었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19년도에 샀다고 했죠. 그러면 어때? 그 후로부터는 1년 동안 무조건 다 있었죠. 2020년, 21년, 22년 계속 갖고 있었잖아. 2천만 원 곱하기 365 하면 돼요. 됐죠? 만약에 여러분 2022년이잖아 지금. 취득일이 여러분 2020 만약에 if 취득일이 22년 뭐 11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적수 어떻게 계산해요? 2천만 원 곱하기 두 달이잖아. 11월 30일이죠. 11월 30일이고 12월 31일이죠. 61일이잖아. 61일. 2천만 원 곱하기 61일. 이게 적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기준 취득이 뭐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고 보통은 여러분 그냥 365일 그 해는 다 갖고 있었던 걸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적수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분모가 적수면은 분자도 적수가 들어가야 돼요. 대칭이 돼야 돼.
분자하고 분모는 서로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적수면은 분자도 적수여야 짝이 맞아. 서로 대응이 된다고 그렇게. 됐죠? 주의하자. 2천만 원을 바로 넣으면 안 돼요. 2천만 원 바로 넣으면 여기 거의 안 나와. 그죠? 송금 불산임 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그죠? 그것만 봐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적수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곱하기 365일 하면은 어때요? 73억. 그리고 중소기업이니까 괜찮다. 대여금은 주택자금 대여금 괜찮다. 계산하면 32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요걸 답에 적으면 돼요. 여기 송금불산입 업무보관 자산 이자 320만 원, 뭐 기타 사유출 영영 인정 안 해요. 송금으로 됐죠? 자, 여러분 이 예제가 좀 더 있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예제를 더 보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한 2개 정도만 더 풀어볼 건데 빨리 보시죠. 자, 주어지는 거 내역이 비슷해요. 2천만 원 12%짜리 2천만 원을 줬는데 여러분 상업업 할인료 요 매각 거래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요거를 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따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자, 여러분 할인 어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어음을 할인하는데 어음 할인은 뭐예요? 어음은 내가 갖고 있는데 어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뒤에 예를 들면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야. 그 어음 막 부도도 많이 나죠. 근데 어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돈이 좀 필요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제 3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6개월 뒤에 가야 얘한테 받을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돈이 필요해. 얘한테 지금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을 안 줘. 이걸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자 이거 좀 가져가시고 저한테 뭐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숫자까지 몰라도 이거 회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자 이해만 하세요. 이거 6개월 뒤에 저기 B 회사에 가면은 돈 1억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담보로 예를 들면 이거 담보로 저한테 돈 좀 얼마 빌려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은행이 이 1억을 다 빌려줄 리는 없겠죠. 그죠? 리스크나 자기들 할인율 같은 걸 계산해 봐요. 은행은 나에 대한 뭐 그 이 어음에 대한 신용, 나에 대한 신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인을 합니다. 할인 1억을 그 원금 1억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깎아내고 한 6,500만 원 받으실래요? 받을 거면 해드리고 이래. 자 그렇게 해서 할인해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실질이 2경우가 있다고. 2경우. 첫 번째 경우가 차입 거래를 보는 경우가 있어. 은행한테 자 이거 담보로 그냥 맡아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7,500만 원 예를 들면 갚을 테니까 갚으면 요거 1억 어음 1억짜리 어음 저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실질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은행에 내가 이걸 팔았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위험과 뭐 그거 손실 위험과 뭐 이 수익을 뭐 내가 부담하니 많이 엄청 복잡한 그게 있거든요. 회계에서. 근데 그거는 그 회계에서 따지는 거야. 그거까지 몰라도 되고 그냥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걸 알면 돼. 첫 번째는 내가 이 어음을 담보로 할인받아서 돈을 빌려온 거다. 라고 보는 차입 거래를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어음 자체를 은행에 팔았다. 즉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차이점은 당연히 담보로 봤다면은 담보를 한 걸로 봤다면 이 자산 어음이라는 금융자산을 제가 즉 라이트 오프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다 매각 거래로 봤다. 이거를 팔고 내가 그냥 은행으로부터 판 그 대금을 받은 거라고 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내가 갖고 있던 금융자산, 어음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그 금융자산에서 없애줘야겠지. 제각시켜준다고 합니다. 라이트 오프. 장부에서 깍 없애는 거야. 제각. 자,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요 문제가 나와요. 이해만 하면 돼. 세법에서 어음 할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뒤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 거래가 매각 거래에 해당된다. 혹은 차입 거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이 풀 문제. 그걸 보고 방금 제가 들었던 그걸 생각하시면 돼. 자, 매각 거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돈을 빌려온 게 아니죠. 지급 이자는 돈을 빌려왔을 때 내가 주는 게 이자 비용이잖아. 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이래요. 차입 거래에 해당될 때 할인료만, 차입 거래에 해당될 때의 할인료만 이자 비용으로 봐요. 됐죠? 매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는 그냥 팔았을 때 손실로 봐. 처분 손실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물론 회계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막 숫자적인 할인 얼마가 할인되냐, 처분 손실이 얼마냐,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는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만 이해만 되면 돼요. 매각 거래는 당연히 판 거니까 내가 차후에 형식은 만약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할인료라고 적혀 있고 형식은 이자 비용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이 매각이니까 매각 거래에 해당된다고 딱 준다고. 그럼 그거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내가 처분하면서 어음을 처분하면서 생긴 처분 손실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결론은 됐죠? 차입 거래라면은 그 할인료는 지급 이자 비용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 매각 거래에 해당하니까 이건 어때요? 이자 비용에서 제외되는 거야. 오케이? 100만 원 제외입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은 여기도 지급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거는 그냥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한다라고 그냥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다라고만 외워둡시다. 모든 걸 다 취지해서 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요것도 지급이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거 1,500만 원 뭐야?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그리고 송금불산액 1,500만 원 상여 바로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밑에 뭐 만약에 원천징수분이 얼마다 있다면은 원천징수 한 만큼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지. 장하다라고 했잖아. 1,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120만 원만큼은 기타 사유 유출 원천징수하고 1,380만 원만 상대방한테 지급했다.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어때? 120만 원은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 유출, 1,380만 원은 송금불산의 상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그리고 대여금 내역이 있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보관 대여금, 즉 업무보관 가지급이 4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금. 여러분 대여일이 뭐 21년으로 돼 있는데 요거 못 고쳤네요. 2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1,000만 원 뭐다? 중소기업이니까 전세자금 빌려준 거 훌륭하다. 중소기업 너희 자금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라고 했지. 항상 중소기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요? 문제 풀 때 사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실무 문제 풀 때는 중소기업을 여러분들이 두 문제 다 풀 거기 때문에 법인세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뭐 법령 문제 풀거나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쓰실 때 이용 뭐 지식을 갖고 있으실 때 전세자금 대여금, 주택자금 대여금은 뭐 다 해주더라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소기업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법령에서 충분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괜찮고 아니면은 업무 무관한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여금 이자에 대한 우리가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줬잖아. 근데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대. 그리고 실제로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도 않았대요. 받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 부당이행 계산에 부인청 하게 해야겠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인정이자 계산은 생략하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면은 또 뭐 복잡해지니까 이거 독립된 문항으로 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교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문제 풀면은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1,500만 원 상여까지 하고 이제 업무 보관자산 지급 이자를 계산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자, 지급 이자 앞에 곱셈 우리가 곱할 일정 비율만큼 곱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급 이자 송금불산입 할 건데 곱셈의 대상이 되는 거 볼게요. 위에서 초록색으로 할까? 500만 원. 됐죠? 그리고 이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선순위 됐으니까 선순위에서 그 지급이자 먼저 불산이 됐으니까 안 합니다. 요 2천만 원 중에서 여러분 뭐 요거 상업업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지?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은 조세 정책적으로 빼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뒤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지. 결과적으로 2천만 원 중에서는 1,800만 원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총 2,300만 원이죠. 2,300만 원 곱하기 자 여러분요 뭐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죠? 적수를 적어야 돼. 적수를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적수가 없죠. 아까 전에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딱 뭐야 이 적수를 교수님께서 친절하게도 직접 계산해서 주셨잖아. 너무 땡큐죠. 땡큐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적수가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적수를 계산해내야 돼요. 적수를 계산해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 공부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건 실제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그 계산해야 되니까 한번 뽑아내 볼게요. 적수 뽑아내는 거.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회계장 적수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를 도출해내면 돼. 여러분 아까 전에 얘를 여기 차입금 적수 도출이라고 돼 있죠? 회계에서 여러분 봐요. 차입금이 1억이 있어요. 연 이자율이 12%잖아. 그때 어떻게 해? 365분에 만약 181일이다 아니면 90일이다 하면 90일 회계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다 이자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이 적수가 뭐라고? 적수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적수라 함은 100 곱하기 90일 이게 적수지. 100원이 1년 중에 며칠 동안 있었니? 9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적수라고 했지? 요 부분만 따로 갖고 빼내는 거예요. 100 곱하기 91 맞나요? 자, 나머지를 우변으로 오랜만에 듣죠? 우변으로 뭐?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원래 여기 이자 비용이 나와 있겠죠? 근데 뭐? 요 12 곱하기 12%를 어때요? 나누기 12% 우변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이거 여기 곱하기 365분의 1이죠. 맞죠? 365분의 1이죠. 요거 넘어가면 어때? 나누기 365분의 1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곱하기 365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수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찾았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적수죠. 맞죠? 적수는 어떻게 하면 돼? 문제에서 여러분 이자 비용 무조건 주어지잖아. 맞아요? 그 이자 비용을 이자율이 주어질 거야. 그걸로 나누세요. 나누기 이자율 곱하기 365 하면은 좌변이죠. 좌변 산수. 자, 적수가 나와. 좌변 우변 아시죠?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자 비용이 주어질 거라고. 이자율도 주어질 거라고. 이자 비용을 이자율로 나눠요. 거기다가 365를 곱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적수라고.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봐. 뭐가 주어져요? 봐. 지급이자 500만 원 나오잖아. 500만 원 나누기 0.1 하세요. 계산기 꺼내세요. 제가 지금 안 가져왔어. 500만 원 나누기 0.1이에요. 곱하기 365.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돼요. 이거 봐봐요. 500만 원 나누기 10%니까 나누기 0.1이죠. 나누기 0.1 곱하기 365. 그리고 여기 뭐야? 18에 대해서 1,800만 원에 대해서 1,80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65. 요걸 두 개를 더하면은 뭐다? 우리가 분모에 들어갈 차입금 적수를 찾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어때? 업무무관 대여금 4천만 원. 요거 1년 동안 있었죠? 요 대여일이 여러분 22년 1월 1일이든 21년 1월 1일이든 올해가 21년이든 22년이든 사실 이 문제 풀 때 상관없지? 1년 동안 다 있었다는 거 알면 되잖아. 22년으로 생각하고 풉시다. 365일 동안 다 갖고 있었어. 4천만 원 곱하기 365일이 업무무관 가지금 적수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적수를 구하는 요게 그 뭐랄까 그 정석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이 365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결과가 똑같긴 해요. 다 365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건 우연의 일치고 문제에서 360 교수님께서 쉽게 풀라고 365로 맞춰주신 거예요. 차입금도 그냥 1년 동안 다 갖고 있었다. 가지금도 1년 동안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연찮게 다 똑같이 365가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계산 365가 무조건 365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적수를 계산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해되게 설명드렸잖아. 회계에서 했던 것처럼 차입금 곱하기 퍼센트 곱하기 365분의 뭐 몇 이거잖아. 요거를 적수는 여기니까 이렇게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서 도출해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연습하면 돼. 문제에서 항상 지급이자 주어질 거거든, 이자율. 요 오른쪽에 여러분 차입금 적수라고 앞에 있는 예제처럼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급이자 나누기 10% 곱하기 365 하면 나와요. 적수가 차입금 적수. 자,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61회 기출인데 예제 3번입니다. 비슷해. 근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만 볼게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제가 앞에 예제 설명하면서 요거는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 두세요라고 했던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20%짜리인데 지급이자 1,000만 원을 내가 줬대요.
근데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래.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즉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대표자 이놈 네가 책임져. 송금불사님 지급이자 뭐 1,000만 원 상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죠. 상여라고 처리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채권자 불분명이라도 회사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이만큼은 나라에 내야 돼요. 못 줘요. 라고 하고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냈대요.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그래 그거 뭐 송금으로 인정은 못 해주지만 그만큼은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방금 말했던 거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이며 이 1,000만 원 이 중에서라는 표현이 헷갈리면 안 돼요. 1,000만 원이 있고 따로 426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총액이 1,426만 원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표현에 유의해야 돼. 이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원천징수세액 426만 원은 적법하게 원천징수해서 냈대요. 용기가 대단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송금불사님 426만 원은 대표자 고생했다. 회사야 고생했다. 이거 대표자한테 상여로 물리진 않을게. 426만 원. 여러분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1,000만 원을 전부 다 기타 사유추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봐봐. 정답 봐봐 이거. 1,000만 원이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우리가 지급 순수하게 캐시로 입금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표현이 아니잖아. 내가 얘한테 줄 돈이 총 1,000만 원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얘가 나중에 낼 세금에서 일부를 떼서 나라에 내가 미리 내놓는 게 원천징수죠. 그죠? 여러분 뭐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다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 할 수 있지만 이게 세법 초심자들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됐죠? 1,000만 원 줄 건데 니께 1,000만 원 맞아. 네 소득이 맞는데 이 중에서 426만 원은 내가 원천 징수해서 내가 미리 내놓게 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나머지만 내렴 차감해 놓을 이런 뜻이죠. 원천 징수라는 게 내 세금이 아니죠. 내가 지급하는 상대방의 세금을 내가 그 지급하면서 애초에 그 원천이 되는 소득에서 일부를 떼서 나라에 내놓겠다. 이게 원천에서 징수를 미리 하겠다. 원천 징수잖아. 그죠? 그런 개념이니까 항상 생각해요. 여기에 1,000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송금불산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426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고 총액 1,000만 원 중에서 이만큼은 빼고 줬으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먹고 쉽게 말해서 그 채권자 불분명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먹고 튈 수 있는 건 결국 얼마야? 574만 원이지. 이만큼은 대표자야. 왜 그랬냐? 이거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네가 실제로 먹었든 안 먹었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 세법 내가 말하는 거야. 책임져라 대표자 이렇게. 됐죠? 이 말씀 아까 예로도 드렸고 실제로 숫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봐봐요. 자, 대표이사로부터 이게 아까 말했던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야. 대표이사로부터 요트를 샀죠. 제가 예를 들었던 요트를 여러분 9,000만 원에 샀대요. 시가는 7,000만 원이래.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일단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나서 뭐 이거는 비싸게 산 거에 대한 제재야.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은. 그리고 그 샀다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고.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아까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숫자로 보자는 거야. 시가 7,000만 원짜리를 9,000만 원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싸게 샀니? 장난하냐? 왜 2,000만 원 회사 너 왜 손해봐? 회사야. 입금사님 2,000만 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생각할 때 스텝 1은 뭐야? 아니 너 요트 이거 9,000만 원에 장부에 계상해놨네. 유형자산이라고. 웃기지 마. 일단 업무하고 유관하든 무관하든 자산으로 네가 계산했는데 나는 그거 금액을 7,000만 원으로 볼 거야. 송금사님 2,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너 이거 대표이사 이놈 너 2,000만 원 이거만큼 이득 받지. 시장에서 팔면 7,0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회사한테 2,000만큼 바가지 씌웠구나. 너 돈 더 받은 거 상여로 내 이거죠. 그게 지금 여기 파랑이죠. 여기 여러분 우리 부당이익 계산에서 많이 했던 거. 송금사님 2,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입금사님 2,000만 원 상여. 자,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고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의하자고 했어. 여러분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세법상 요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7,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고?
밑에서 업무 무관자산 관련 이자 계산할 때 나머지는 다 드렸던 설명이고 여기가 포인트지. 봐봐. 이 고가 매입했던 즉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세법상 결국 시가는 7천만 원이야. 시가 초과액은 얼마야?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야? 애초에 비싸게 산 그 금액이 되겠죠, 당연히. 그 금액으로 분자에 넣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순수하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말한다기보다 세법은 제재를 하겠다는 거야.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 그러니까 위에서는 비싸게 사오지 말라는 거였죠. 부당의 계산의 부위는. 여기는 지금 이 분자에 넣으려는 제재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 좀 사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크게 해야겠다 이거야. 가능한 한 9천만 원 비싸게 샀으니까 그 금액만큼 분자에 넣으라는 그 금액을 분자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히 송금 불산입 때는 이자 비용 금액이 커지겠죠. 분자가 커지니까. 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제는 굳이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됐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84페이지 답안을 안 넣고 왔네요. 요거 금방 넣고 오시죠 뭐. 자, 179페이지에 아까 전에 요거 업무무관 부동산 우리 앞에 풀다가 이거 보니까 예제 풀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심플하고 쉽죠? 자, 재산세, 업무무관 자산 재산세, 송금불산입 7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리고 감가상각비, 업무무관 자산,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2,500만 원 유보. 자, 이거 두 개 적으면 됩니다. 적고 오실게요. 자, 184페이지, 184페이지. 자, 송금불산입이니까 둘 다 가산 조정. 여기 184페이지에 요 두 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산 조정 칸에 75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업무 무관 자산, 감가상각비 2,50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차감 조정은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답안 작성까지 마무리를 했고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어렵습니다. 그죠? 하지만 뭐 강의 저하고 이제 강의도 듣고 제 강의 들으시고 교재도 보시다 보면 뭐 그 예를 들어서 못해 먹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어려운 거 4대장 뭐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접대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중에서는 여러분 얘가 제일 약해. 제일 약한 애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이제 잘 안고 가시고 얘는 그리고 뭐랑 연결돼 있어? 사실 추가적으로 이 가지급 인정이자 결국 우리가 업무 무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요거 가지급 인정이자는 독립된 파트로 따로 지금 공부할 겁니다. 요것만으로도 좀 아셔야 될 게 많아서 자 업무 무관 자산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 무관 자산은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대표이사가 타고 놀 요트, 호화 요트 이런 거는 그냥 순수한 이제 놀려는 자산이고 이 대표이사한테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가지급금이잖아. 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는 제재가 두 개라고요. 뭐? 업무 무관 자산이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겁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다? 지금 여기 이거 문항 지금 적출사항 5번에서 배울 가지급 인정이자 뭐였죠? 너 이자는 적정하게 받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법이. 적정하게 받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제재는 안 해요. 근데 적정하게 받고 있지 않을 때만 요게 하는 거야. 그 차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영상에서 우리 가지급 인정이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